자, 오늘은 고려의 통치 체제,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왕건이 만든 나라죠. 자, 그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변 국가와 관련돼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원래 중국은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는 여러분들 삼국 통일 전쟁 시기에 나오죠.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 원인은 당의 지방 사령관들, 군대 사령관들이 이제 독립 세력화하면서 나라를 차리게 됩니다. 나라를 15개 만들었어요. 큰 나라 5개, 작은 나라 10개. 그래서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 분열기죠. 이 시기가 열립니다. 해당 시기에 북쪽에서 이 중국의 분열기에 용병으로도 참여하고 또 중국과 전쟁도 하면서 성장했었던 유목 민족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이 거란입니다. 거란은 나중에 요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이 요라는 나라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당시에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발해가 이제 멸망당하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서 기존의 신라와 맞서는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이렇게 전개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 시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궁예는 내부의 어떤 알력 관계에 의해서 왕건과 대립하게 되고 결국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견훤의 후백제는 신라에 매우 적대적이어서 신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침략을 했어요. 이 침략에 시달리다 못한 신라는 마지막 왕 경순왕이 왕건의 고려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왕건의 고려와 한편이 돼버린 거죠. 항복했으니까. 그리고 견훤도 내부에 왕이 계승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왕건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백제의 세력을 왕건의 고려가 전쟁을 통해서 제거하면서 936년에 고려에 의한 후삼국시대 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고려가 되겠죠. 이 고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려의 왕 하면은 여러분들이 4명 정도를 기억을 좀 꼭 해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고려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억해둬야 되는 고려의 왕. 첫 번째는 당연히 태조죠. 태조 왕건. 네,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뭐 나라 만들었으면 됐지 뭐. 그쵸? 그렇지만 태조에 대해서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 태조는 자기 개인의 능력이 어마무시해서 성공했다. 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자기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상을 내려줘야겠죠. 대가를 치러야죠. 공짜가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정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혼인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왕건과 결혼을 하면 왕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뭐 지방 세력이나 여러 세력들은 꽤 좋겠죠. 나쁠 게 없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왕건은 세력을 규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인을 두고 아주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가 조금 그렇거나 결혼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성 정책이라고 해서 성씨를 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왕씨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그 호족 중에 김순식이라고 신라의 왕족이었다가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가족이 이제 그 강원도 쪽에 가서 호족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려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왕시성을 받아서 왕순식이 되죠. 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방 세력과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당근을 던져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꼭 그렇지 않죠. 언제 내 등에 칼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때문에 지방 세력을 호족 이런 애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두 가지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란 수도에 도성에 지방에 사는 호족이 있을 거예요. 호족의 자녀를 이 수도에 살게 만듭니다. 여기 와서 살아야 돼요. 이건 일종의 인질이죠. 이 지방 세력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친구는 댕강 날아가겠죠. 사실상 인질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우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뭐 함부로 나가거나 이럴 수 없어요. 수도 밖으로 나가려면 왕한테 허락받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인질이란 말이죠. 호조가 너 딴만 먹지 마 이런 거죠. 자, 또 하나는 사심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심관제도는 역시 이 지방에 있던 그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에 올라와서 관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되어서 호호낙낙하게 잘 삽니다. 이 관리 아저씨가 해당 지방을 고향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 지방이 일을 잘 하는지 얘가 항상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해야 돼요. 이 아저씨가. 만약에 이 지방에서 누군가 들고 칼과 방패를 들고 덤벼라 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역시 댕강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심관은 해당 지방 출신의 관직자 귀족을 사심관으로 앉혀서 그 지방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태조는 한 일이 많습니다. 북쪽으로 영토를 좀 넓히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너무 많이 낳기 때문에요. 태조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짧은 재위 기간을 거치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왕위 계승에 대한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종이 등장합니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해야 돼요. 이 다툼 때문에 왕권이 약해지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제도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 쌍기라는 사람이에요. 제안을 해서 받아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국가 중에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한 임금 고려 광종입니다. 최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비안검법입니다. 노비는 노비를 검사한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비안검법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세력에 또 A 호족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노비가 살고 있었죠. 이 노비의 원래 출신 성분 또 부모님 따져보니까 원래 노비였던 거야. 그러면은 이 노비는 그냥 원래 노비니까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또 다른 노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노비는 원래 출신 살펴봤더니 이 A집이 아니라 A집 바깥에 살고 있었던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유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노비가 된 거죠. 이 과정이 불합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야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라고 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원래 노비가 두 명이었는 집이 한 명으로 주는 거니까 이 A는 노비 안건법에 의해서 많은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세력가들을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호족들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왕권이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종기를 거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어떻게 다 말을 듣겠어요. 그럼 뭐 다 어떻게 제거됐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왕권이 안정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은 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성종 때부터는 제도가 자리를 잡고 고려의 체제가 정비가 거의 일단락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종은 항상 같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승로라는 인물입니다. 최승로 이 아저씨가 성종에게 올린 글이 시무 28조 28개 뭐 개혁안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뭘 얘기했냐면요. 유교 정치 이념을 얘기한 거예요. 유교 정치 이념을 얘기한 건데 유교 정치란 착하게 정치해라. 광종은 착하게 안 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잡아다 죽였거든. 막 뺏어가고 그쵸? 착하게 합시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가 정비가 완료된 시점이 성종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갖춰진 건 아닙니다. 성종 이후에 차근차근 더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지나면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원래 태조 때는 호족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신라의 육두품 출신 세력들도 이제 관직에 올라가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관직으로 가는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이 아주 넓어가지고 이들이 다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노란색이 이제 관직에 들어가는 문의 사이즈라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제를 실시하고 또 왕권 강화 과정에서 호족이 쫓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차 숫자가 줄어들겠죠. 지방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렇게 작은 문만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직에서 멀어져 갔어요. 이때 계속 관직을 유지하고 고위 관직을 유지하고 권력을 장악한 고려 전기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외워두시고 문벌이라고 부르고요. 관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처음에는 관직에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 일을 못하고 지방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향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향리. 자, 그러면은 문벌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걸 우리만 먹고 싶죠. 나눠 먹기 싫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관직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도 시키고 자녀를 뭐 제도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결혼도 또 문벌끼리만 합니다. 향리집안하고 안 하죠. 왕족과 문벌끼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폐쇄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들끼리만 닫혀있는. 그래서 무엇이 폐쇄적이야? 혼인이. 폐쇄적 혼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문벌이 만들어지는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렇게 고려의 왕이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고려를 이끌었다, 고려 전기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종기에 안착된 고려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고려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수도에서 움직이는 중앙 정치, 통치 체제를 살펴보면요. 중앙에는 당연히 왕이 있겠죠. 왕이 있고, 왕은 그 밑에 두 개의 대표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서문하성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두 개죠. 성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서가 있어요. 이병, 호형, 예공,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래서 육부라고 부릅니다. 육부. 자,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왕이 허락을 하면은 상서성에서 실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나라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도 필요하죠. 그렇죠? 왕의 측근도 필요하잖아요. 그 왕의 측근이 있습니다. 왕의 측근이 바로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자, 우리가 바라볼 중요한 부서는 요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이 되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의 고위관직자,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가 제신이라고 부를 거고요. 중추원의 높은 사람을 우리가 추밀이라고 부를 겁니다. 추밀, 그 제신과 추밀, 그 앞자리가만 따서 제추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상에 관직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낭사라고 부릅니다. 추밀보다 중추원에서 낮은 사람들은 승선이에요. 승선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요. 추밀은 국가의 어떤 기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왕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높은 관직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왕 밑에 여기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도병마사, 그다음에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같은 거, 식목도감은 의례, 의식, 행사 뭐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국가입니다. 누가 여기서 회의를 하냐? 바로 요 추밀과 요 제신이 같이 가서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하는데, 그건 중서문화성의 고위관직자, 중추원의 고위직관직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봐둬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또 어사대라고 있어요. 어사대. 자, 어사대는 암행어사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 어사대는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이 어사대에 이렇게 둘이 모입니다. 이렇게 둘이 모여서 뭘 하냐면은 관직자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언론기관의 역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보다 높은 관직자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가 여기죠.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언론기관, 제신과 추밀로 구성된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게 되겠죠. 고려의 이 제도는 하지만 다 빼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만 있으면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성이 하나, 둘, 부서가 6개. 그래서 이성 육부 제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지방도 있잖아요. 그쵸?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를 보면은 복잡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북쪽에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행정구역이 보일 텐데요. 이 행정구역은 우리가 개라고 부릅니다. 개라고 부르고, 이 개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양개 이렇게 부릅니다. 양개 지역은 개 밑에 진이라고 하는 하부 행정기관도 있어요. 진을 치다, 뭐 군대가 진을 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상당히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중요시되는 행정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왕이 사는 수도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왕이 사는 수도 인근 지역이 있거든요. 이 왕이 사는 수도 인근 지역을 우리는 경기라고 불러요. 경기. 여러분들 경기도 살잖아요. 왜 경기도야? 여기가 수도 근처니까. 이 수도 근처 지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이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도가 있습니다. 도가 근데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개의 도가 있다. 그래서 5도 있습니다. 도 밑에는 군 또는 현을 중심으로 하는, 군현만 있는 게 아니야. 주부, 군현 원래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군 또는 현이기 때문에 군 또는 현이라고 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살듯이 경기도 뭐 부천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있어요. 개에 파견되는 지방관과 도에 파견되는 지방관 당연히 다르겠죠. 왜? 개는 군사적 목적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도는 일반 행정 목적의 지방 행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으니까 우린 도에 대해서만 볼 것이고, 도 밑에 군현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이 군현에는 지방관이 갑니다. 지방관이 파견돼서 이 지방관이 이 군현을 왕이 명령을 하달받아서 통치를 하겠죠. 그런데 지방관이 있는 곳이 있고 지방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군현 중에서. 그래서 지방관이 있는 곳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부를 것이고, 지방관이 없는 군현을 속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선생님, 지방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주현의 관리가 속현까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이 엄청 힘들겠죠. 혼자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때문에 속현은 지방관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대신할 향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향리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나온 이 친구들입니다. 그쵸? 향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현의 수가 속현의 수보다 작아요. 즉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되면 내가 발령받은 고을의 일도 해야 되고 주변의 이 속현의 일도 같이 해야 돼요. 때문에 당연히 사또가 되어서 내려온 이 아저씨는 말이 좋아 사또지 이거 뭐 개미죠. 그러니까 향리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리는 고려에서 꽤 중요한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군현 말고도 향과 부곡과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 자체가 차별을 받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도 차별을 받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공간을 왜 만들었나요? 설이 많지만 고려에 끝까지 저항했던 동네, 반란이 일어난 동네,
또는 중요한 수공업 생산 지역 뭐 이런 거 다양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역은 차별받는 지역입니다. 일반 군현이 아니에요. 이 향부고소에 대한 차별은 고려 사회 파트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될 텐데, 이들은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 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복잡하죠. 네, 계가 있고 도가 있고 군현이 있고 주현이 있고 석현이 있고 향부고소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엉망진창인 게 고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이 약해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지방은 이랬습니다. 자, 그럼 중앙과 지방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관리들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려는 관리를 주기적으로 선발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고려의 이 관리 선발 제도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죠.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제도, 하나는 음서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과거 제도는 언제 시작했어요? 광종 때. 문과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길이죠. 예. 이 문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문과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술과, 재술은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논술, 나의 의견을 적어서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경과라고 있습니다. 명경, 밝을 명, 밝다, 경전, 유교 경전이겠죠. 유교 경전의 밝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교 내용 잘 알고 있다. 우리 수능 시험 잘 보듯이 교과 내용을 잘 알고 시험 보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시험인가요? 이건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합격을 하면 문신이 되어서 고려의 핵심 요직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죠. 또 하나는 승과가 있습니다.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니까 승려들을 우대하고 또 승려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과라고 하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잡과입니다. 잡과는 기술관입니다. 기술. 근데 이 기술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과 달리 법이나 통역, 의사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 직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과거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신에 군인들, 묵과는 뽑지 않습니다. 묵과는 실시하지 않아요. 왜? 군인들은요,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꾼이자 그 지역의 토지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경작하는 사람들이어서요, 물려받는다고 보면 돼요. 직업적으로. 중앙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아서 내부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자, 음서제도 볼게요. 음서제도는 승진을 해서 5품 이상이 되면,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5품 이상이 되면은 나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시험 없이 관리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사위도 가능합니다. 음서제도를 계속 이용 잘 하면 우리 집안은 제대로 관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벌 아이들이 관직을 독점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음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음서는 시험 본 게 아니니까 좀 창피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서로 과거에 그 관직에 온 걸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음서면 능력이 없나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서로 들어왔지만 능력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막 붙어가지고 그 응시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선발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건국 과정과 그다음에 3명의 대표적인 왕들,
그리고 고려 전기의 문벌이라고 하는 지배층, 중앙 통치제도,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와 관리선발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